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또다시 무섭게 대륙을 흔든다는 예언. 하늘이 다시 말을 타고 내려올 때 초원이 깨어난다. 몽골의 전통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단순한 신화적 표현이 아닙니다. 최근 몽골 내에서 퍼지고 있는 한 예언 해석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후손이 다시 등장해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고 제국의 귀환을 이끌 것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가 영적 리더로서 초월적 통치를 펼친다는 내용은 단순한 민속 전설을 넘어 현대 지정학적 흐름과 맞물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몽골의 창세 신화와 샤머니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몽골 정부나 공식 기관이 인정한 바는 없지만 몽골 내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민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몽골의 창세 신화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이는 몽골 민족의 신성한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푸른 늑대는 힘과 자유, 초월적 리더십을 상징하며 이 피를 이은 자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하늘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표현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초원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상징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몽골의 부활과 유라시아 통합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몽골은 자원 개발과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예언과 맞물려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몽골의 리튬과 히토류 자원 개발입니다. 몽골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원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산업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과 히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교적 독립성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유목 제국이 자원과 지형을 활용해 세계를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몽골의 종교적 리더십과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입니다. 16세기 몽골의 알탄 칸은 티베트의 고승, 소남 갸초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티베트 불교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몽골이 단순한 군사 제국을 넘어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역사적 사례로 오늘날에도 몽골의 샤머니즘과 불교가 결합된 독특한 종교 문화는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몽골 출신의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며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라는 상징적 표현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몽골의 외교 전략입니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몽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과거 칭기즈칸이 다양한 부족과 국가를 통합하며 균형을 유지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언 속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몽골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가 이미 등장했거나 곧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전통 샤먼 의식과 천문 관측을 통해 특정 인물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그 인물이 몽골의 부흥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상징적이며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예언의 모호함을 이용해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예언 문화는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담은 상징 체계로 작용해왔습니다. 푸른 늑대의 전설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상징이며 초원의 자유와 힘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칭기즈칸이 이 상징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듯이 오늘날에도 몽골은 이 상징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몽골의 전통 예언에 등장하는 푸른 늑대의 피와 하늘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상징이 단순한 민속 신앙이나 신비주의적 표현을 넘어 몽골 민족의 정체성과 정치적 상상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칭기즈칸의 기원을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으로 보는 창세 신화가 단순한 신화적 서술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통치 권위를 정당화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장치였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현대 몽골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하며 민족주의적 담론이나 국가적 비전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상징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국의 기억과 예언적 상징이 외교 전략이나 국가 정체성 강화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예언 속 초원의 부활이라는 메시지와 맞물려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은 리튬, 희토류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유목 제국이 자원과 지형을 활용해 세계를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동양 철학자들은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혈통 개념을 넘어 영적 리더십과 초월적 통치를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몽골의 샤머니즘과 불교가 혼합된 종교 전통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이며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몽골 역사에서 알탄칸이 티베트의 고승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종교적 권위를 인정했던 사례는 몽골이 단순한 군사 제국을 넘어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몽골 출신의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며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라는 상징적 표현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문헌학자들은 몽골 예언의 모호함이 시대마다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예언의 본질은 그 해석의 다양성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안과 기대, 민족적 열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특히 하늘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외부의 질서가 내부를 재편하는 상징으로 해석되며 이는 몽골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집단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몽골의 예언 전통을 단순한 신비주의나 민속적 전설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정치, 종교와 문화가 교차하는 복합적 상징 체계로 작용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몽골 사회의 미래 비전과 국제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문화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몽골이라는 국가가 가진 잠재력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예언 속 한국의 미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가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최후의 영광이 피어나는 땅이었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한 예언서에 기록된 극동의 새벽 나라가 핵무기가 아닌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전 세계를 장악하며 마지막 시대를 결정지을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국의 운명을 바꿀 3가지 충격적인 예언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 진실은 당신이 아는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많은 국내외 신비주의 연구자들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고대 히브리 예언서의 비정통적 해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정통 역사학이나 공식적인 학계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나 그 충격적인 내용의 일치성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탐험할 예언들은 단순한 종교적 해석을 넘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성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놀랍도록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불꽃 속에서 단련될 땅, 분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대 예언서들,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서의 일부 구절에는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가 엄청난 시련과 전쟁의 불길 속에서 재련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비주의 연구자들은 이 불꽃을 단순히 전쟁이나 재앙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국이 겪은 6.25 전쟁과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극도의 지정학적 압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평화를 가장한 전쟁 상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단련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해석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선, 즉 휴전선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미래의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영적 재련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극심한 압력과 대립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응집력과 회복, 탄력성이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예언의 소름돋게 부합하는 첫 번째, 실제 사례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 부흥 그 자체입니다. 1950년대의 잿더미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 해석자들은 이를 단순한 국민적 근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두 번째, 불꽃 속의 단련으로 해석합니다.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이 사건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만 발휘되는 한국인의 초월적 단결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 연구가인 다니엘 박사는 이 현상을 두고 예언서가 말하는 불로 정제된 금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적 DNA에 새겨진 회복력이며 이 힘이 곧 미래 세계 질서의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할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단이라는 극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단단하게 단련시킨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상황이 단순한 국제 정세의 희생양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예언은 동방의 빛,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문헌들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동쪽 끝에서 새로운 종류의 빛이 발산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빛은 새로운 종교적 깨달음이나 군사적 패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언 해석가들은 이 빛을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로 해석합니다. 핵무기나 대규모 군 사력이 아닌 드라마, 음악, 영화,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현상이 고대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부드러운 정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는 현상을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인류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문화적 파동으로 간주합니다. 이 파동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플랫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예언의 현실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미국의 한 유명 예언 연구 포럼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고대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춤추는 구름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오늘날 K-팝 아이돌 그룹의 활동과 소름 돋게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춤추는 구름은 미디어를 타고 전파되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하며 아들들은 세계화된 젊은 세대의 리더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K-팝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청년 세대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한국어 학습, 한국 음식 선호, 한국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고대 예언이 단순히 종교적인 미래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21세기 초에 등장할 문화적 헤게모니의 형태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부드러운 힘은 이미 예언의 궤적을 따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운 내용인 마지막 사명을 위한 최후의 등불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류 문명의 최종 단계에서 특정 민족이 영적인 등불을 들고 전 세계를 밝히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예언 해석가들은 이 등불을 한국의 유별나게 강한 종교적 열정과 독특한 철학적 배경으로 해석합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종교 활동 참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성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흥 종교 및 명상, 정신 수련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적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이러한 영적 역동성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도덕적 혼란기의 일종의 정신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비된 민족의 특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국은 물질적 번영을 넘어 영적 혼란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세 번째 예언의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수많은 신흥 종교와 독특한 명상법, 그리고 철학적 사조들이 융합하며 발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해외로 진출하여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두 가지 움직임이 이 예언과 연관된다고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명상 수련 단체가 서구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심리적 치유와 정신, 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고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 심리학을 결합한 독특한 수련법을 통해 서구인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된 강력한 종교적 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 해외 빈곤, 국가에 대한 대규모 구호 활동과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며 인류애적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언 연구가들은 이러한 한국발의 영적, 윤리적 움직임들이 미래의 인류가 직면하게 될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최후의 등불이 의미하는 바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영적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온 신비로운 운명을 가진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예언, 즉 불꽃 속의 단련, 동방의 문화적 빛, 그리고
최후의 등불 사명은 각기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래 세계,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계획의 세 단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극한의 시련 분단, 전쟁, 경제 위기를 통해 단련된 한국인들은 그 단련된 정신과 기술력으로 K-팝과 첨단 기술이라는 부드러운 빛을 전 세계에 퍼뜨려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파급력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영적, 도덕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의 정중앙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소비하는 모든 한국의 콘텐츠와 기술, 그리고 뉴스 속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대한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충격적인 내용의 정확성이 너무나도 섬뜩합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시간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으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이 소름돋는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비밀의 열쇠는 이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말하는 2025년 하반기 무서운 피바람이 분다. 역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본 영상의 주인공의 상세 정보 및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접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미스테리함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준비하지만 혹여라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다루기란 워낙 조심스러워서 그냥 어느 무속인이라고 지칭한 저. 이해 바라며 그저 가벼운 어느 한 무속인의 예언쯤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늘 전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언은 예언일 뿐 정해진 것은 없고 언제든지 그 예언은 빗나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며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일상에 드리워질 그림자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무속인은 섬뜩한 표정으로 피바람이 분다고 예언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괴담이 아닌 삶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된 글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루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글 작성자는 해당 무속인이 2022년의 특정 사건들과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현실과 그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선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확한 팩트 체크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없어 그대로 전달만 해드릴 뿐입니다. 무속인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할 세 가지 재앙을 피바람이라는 이름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피바람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아파트를 구매하고 더 좋은 차량을 타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며 주식시장은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부동산은 한순간의 빚더미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감지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채는 임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영끌 투자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거품이 꺼지면서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징후들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한국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코인 시장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영혼의 무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맹신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만들어낸 구조적 취약성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무속인은 돈은 피처럼 흐르지만 피가 썩으면 생명도 사라진다고 말하며 우리가 의존해온 자본 시스템이 붕괴할 때 벌어질 참상을 암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정신의 피바람입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사회적 갈등과 증오가 극에 달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정치는 파멸을 향한 용광로가 되고 이념의 벽은 가족과 친구들마저 갈라놓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극심한 혐오와 갈등을 목격하고 있으며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방을 비난하고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2025년 하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며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016년의 촛불 집회처럼 거대한 집단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피바람이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무속인은 말이 칼이 되고 칼이 피를 부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투쟁의 장이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가족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예측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재앙은 자연의 피바람입니다. 그는 이 땅이 슬퍼하고 분노하여 스스로의 몸을 흔들고 하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2025년 하반기에 전례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고 내륙 지방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어 농작물과 식수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연의 분노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한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도 전례 없는 폭염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몇몇 지역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에 불과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더욱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땅이 울부짖으며 흔들릴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지진이 드물었던 역사를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는 지구는 생명체이며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반격이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예측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경고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재앙들은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을 갈라놓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속인은 피바람이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징후들의 결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은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올 것이며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피바람은 정화의 과정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을 존중할 때 비로소 멈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단순한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무서운 경고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고를 단순한 이야기로 넘기지 마시고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베트의 칼키 아바타 예언. 마지막 구세주의 도래. 검은 말을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악을 불태운다. 순간 윤회의 고리가 끊기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티베트와 인도의 고대 예언서에 기록된 이 장면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일부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인도 종교학자들은 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칼키 아바타라 불리는 마지막 구세주는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 악을 소멸시키며 새로운 윤회의 질서를 연다고 전해지며, 그 상징은 티베트의 정치적 억압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 그리고 서구 기술 문명의 충돌과도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와 인도 힌두교의 프라나, 문헌에 모두 등장하며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종말론적 메시지로서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칼키 아바타는 힌두교에서 비슈누 신의 10번째이자 마지막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리 유가라 불리는 타락과 혼돈의 시대가 끝날 무렵 등장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불타는 검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 거짓과 부정을 쓸어버리고 정의와 진리의 시대인 크리타 유가를 다시 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칼키 아바타가 마지막 윤회의 구세주로 등장하며 윤회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를 연다고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정치적 현실과도 맞물려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티베트의 정치적 억압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입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의 통제 아래 있으며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서 망명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티베트 불교의 핵심 교리인 윤회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일부 티베트 승려들은 이러한 상황을 윤회의 단절로 해석하며 칼키 아바타의 등장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종교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영적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구 기술 문명과의 충돌입니다. 예언 속 검은 말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 혹은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 티베트 지역에서는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과 디지털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영적 삶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명상과 내면의 자유는 기술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악의 확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칼키 아바타가 기술 문명의 어두운 면을 정화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베트 불교와 힌두교의 융합적 해석입니다. 칼키 아바타는 원래 힌두교의 개념이지만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에서는 이 존재를 윤회의 마지막 전환점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칼키 왕국이라는 상징적 개념은 티베트 불교에서 이상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묘사되며, 이 세계는 악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일부 티베트 승려들은 이 세계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래할 수 있는 미래라고 믿고 있으며, 그 중심에 칼키 아바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키 아바타의 예언이 지나치게 상징적이며 현실 정치나 사회 변화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예언의 모호함을 이용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본래 모호함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그 해석이 시대적 불안과 희망을 반영하는 문화적 거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비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티베트 불교와 인도 힌두교의 예언이 결합된 칼키 아바타 개념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동양 종말론의 핵심 구조를 보여주는 철학적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됩니다. 종교학자들은 칼키 아바타가 힌두교에서 비슈누의 마지막 화신으로 등장하며 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윤회의 시대를 연다는 설정이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와 결합되면서 보다 복합적인 구세주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칼키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윤회의 고리를 끊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적 인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티베트의 정치적 현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평가됩니다. 정치학자들은 티베트의 종교적 독립성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칼키 아바타 예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며 예언소, 검은 말이 서구 문명 또는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구조적 긴장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예언이 티베트 불교 내부에서 영적 리더십의 재편을 암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특히 달라이 라마 이후의 지도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구세주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철학자들은 칼키 아바타가 단순한 종말의 파괴자가 아니라 윤회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내면적 진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동양 종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파괴를 통한 재창조의 원형적 구조와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문헌학자들은 칼키 아바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모호함이 오히려 예언의 지속성과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칼키 아바타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환상이나 신비주의적 상상력이 아니라 티베트와 인도 문화가 공유하는 종말과 재생의 철학을 집약한 상징 체계로 작용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해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칼키 아바타의 예언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소멸과 새로운 윤회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본질 회복을 향한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티베트와 인도의 고대 문헌 속에서 전해지는 이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며 우리가 마주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갈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마지막 구세주가 과연 실존하는 존재일지, 아니면 인간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한국에 대한 긴급한 예언. 지금 한국의 운명이 걸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예언의 어머니가 숨겨왔던 이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과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피와 흙과 곡식이 섞인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의식이 남부의 덥고 습한 땅에서 아무도 몰랐던 한 남성에 의해 조용히 거행될 것입니다. 이 의식 직후 펼쳐질 미래는 북한, 중국, 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예언에 숨겨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미스테리함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전 세계 영적 지도자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했던 신디 제이콥스가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긴급 발표한 한국 관련 최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견을 넘어 특정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인공의 상세한 배경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를 접한 전 세계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경악하며 진실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10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
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대격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예언의 모든 비밀을 시간 순서대로 쫓아가며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남쪽에서 시작되는 운명의 변곡점. 신디 제이콥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지목한 것은 바로 10월의 추석 연휴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것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운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한국의 남쪽, 매우 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신비로운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인물에 대한 묘사는 마치 목격자의 증언처럼 매우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평범하고 수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고난과 기도를 통해 단련된 깊은 지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치계나 재계, 종교계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을 알린 적 없는 완전히 무명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고대 전통과 최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인물은 농업과 생명과학,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토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 지식이 바로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전진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부분은 그 신비한 인물이 추석날 아침에 거행할 기이한 의식입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이 남성은 전통적인 차례나 성묘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새롭게 개량된 곡식의 씨앗과 오랫동안 간직했던 한국의 흙한 줌,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섞은 후 어딘가에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기괴하면서도 성스러운 의식은 생명과 희생, 그리고 재건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이 피와 흙의 의식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오래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변화의 스위치를 켜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례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촉발한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입니다. 그는 당시 교황의 권위에 맞서 대학 성당문에 자신의 주장을 단 한 번 붙이는 행위를 했으며 이 단발적인 충격적 행동은 불과 수년 만에 유럽의 정치, 사회, 종교적 지형을 영원히 뒤바꾸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추석날의 기이한 의식 역시 루터의 반박문처럼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10월의 연쇄 반응, 낡은 정치의 몰락과 새로운 경제. 이 충격적인 추석날의 선언은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급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치적 지진 구시대의 종말. 신비한 인물의 메시지는 현재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의 통합과 생명,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깨울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한국의 정치권이 그의 등장에 대해 처음에는 조롱과 무시로 일관하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면서 기득권 세력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으며 결국 10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기존의 정치 체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자신이 주장했던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난 제3의 거대한 흐름이 정치적 세력으로 공식화될 것입니다. 경제적 기적 K농업의 세계화. 예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제이콥스는 한국이 더 이상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농업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첨단 농업 모델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지구 환경 변화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모델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10월 말까지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많은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를 봅시다. 네덜란드의 농업혁명입니다. 좁은 국토와 까다로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첨단 유리 온실과 수직 농장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닌 최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한국이 네덜란드를 넘어 첨단 농업 과학의 세계적 리더로 도약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격변, 중국, 일본, 북한의 연쇄 동요, 이 모든 한국의 변화는 주변국들에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내부 분열과 한국의 기회. 한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동안 중국은 전례 없는 내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제이콥슨 경고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극에 달하고 부동산 시장 붕괴가 초래한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불만으로 터져나와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중국 남부의 대도시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경제 기반의 급격한 약화로 인한 지역별 자치 요구와 분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기 속에서 그동안 중국에 의존했던 수많은 글로벌 생산 라인과 자본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거점을 찾아 한국으로 대거 이동할 것입니다. 한국은 잠시 위기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침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게 될 것입니다. B. 일본 정치의 일대 변혁과 화해.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는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낡은 정치 체제가 막을 내리고 전고 개혁적인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연합이 부상합니다. 이 새로운 세력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진실한 역사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존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바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연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C. 북한과의 통일 비전 생명력으로 새로운 한국의 리더십이 제시할 대북 정책은 기존의 군사적 대치나 이념적 협상 대신 문화와 생명력을 통한 통일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가진 첨단 농업 기술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며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남북한 주민 간의 문화적, 정신적 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영적인 통일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르완다는 부족 간의 복수를 멈추고 우부문투라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정신적 운동을 통해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제이콥스의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나 정치적 통합이 아닌 영적인 화해와 문화적 생명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어낼 것임을 암시합니다. 10월 30일 동방의 횃불이 켜지는 순간, 이 모든 격변이 수렴되는 날은 바로 10월 30일경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날을 동방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하며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적인 발표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비한 인물이 자신의 모든 비전과 철학을 담은 공식적인 정치적 선언을 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치 연합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정치 개혁의 깃발을 올리며, 중국에서는 내부 혼란을 수습할 파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조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선도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며, 11월부터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이 맺어지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조화로운 사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미스터리함 속에 감춰져 있던 한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각성하라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10월 추석 연휴 이후에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그 운명의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말하는 2025년 하반기 무서운 피바람이 분다. 역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본 영상의 주인공의 상세 정보 및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접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미스테리함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준비하지만 혹여라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다루기란 워낙 조심스러워서 그냥 어느 무속인이라고 지칭한 저. 이해 바라며 그저 가벼운 어느 한 무속인의 예언쯤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늘 전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언은 예언일 뿐 정해진 것은 없고 언제든지 그 예언은 빗나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며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일상에 드리워질 그림자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무속인은 섬뜩한 표정으로 피바람이 분다고 예언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괴담이 아닌 삶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된 글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루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글 작성자는 해당 무속인이 2022년의 특정 사건들과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현실과 그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선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확한 팩트 체크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없어 그대로 전달만 해드릴 뿐입니다. 무속인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할 3가지 재앙을 피바람이라는 이름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피바람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아파트를 구매하고 더 좋은 차량을 타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며 주식시장은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부동산은 한순간에 빚더미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감지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채는 임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영끌 투자로 인해 벼랑끝에 몰리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거품이 꺼지면서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징후들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한국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코인 시장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영혼의 무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맹신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만들어낸 구조적 취약성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무속인은 돈은 피처럼 흐르지만 피가 썩으면 생명도 사라진다고 말하며 우리가 의존해온 자본 시스템이 붕괴할 때 벌어질 참상을 암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정신의 피바람입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사회적 갈등과 증오가 극에 달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정치는 파멸을 향한 용광로가 되고 이념의 벽은 가족과 친구들마저 갈라놓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극심한 혐오와 갈등을 목격하고 있으며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방을 비난하고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2025년 하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며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016년의 촛불 집회처럼 거대한 집단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피바람이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무속인은 말이 칼이 되고
칼이 피를 부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투쟁의 장이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가족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예측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재앙은 자연의 피바람입니다. 그는 이 땅이 슬퍼하고 분노하여 스스로의 몸을 흔들고 하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2025년 하반기에 전례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고 내륙 지방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어 농작물과 식수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연의 분노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한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도 전례 없는 폭염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몇몇 지역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에 불과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더욱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땅이 울부짖으며 흔들릴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지진이 드물었던 역사를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는 지구는 생명체이며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반격이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 예측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경고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재앙들은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을 갈라놓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속인은 피바람이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징후들의 결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은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올 것이며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피바람은 정화의 과정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을 존중할 때 비로소 멈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단순한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무서운 경고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고를 단순한 이야기로 넘기지 마시고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2026년 반드시 일본은 침몰한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스테리함 채널을 운영하기도 전부터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주제인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이 예언을 주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진짜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까 싶은 의구심도 들기에 저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미스터리님들의 니즈를 고려해서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검색하며 찾아보니 2025년에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도 있더군요. 하지만 앞으로 이달 남겨진 2025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에 이 예언은 날짜를 잘못 추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홍수철이나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해일이 닥칠 위험도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보니 2026년 초반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예언도 있어 좀 더 현실성 있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 바라며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봄, 일본은 바다에 잠긴다.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이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지질학적 불안정성과 해수면 상승은 그 예언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이 연구소에 보관된 에드가 케이시의 실제 예언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과학자들조차 일본의 침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26년 봄을 향한 그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인물로 잠자는 예언가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는 책을 베고 잠들면 그 내용을 완벽히 암기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24세 때 목소리를 잃은 사건을 계기로 최면 상태에서 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놀라운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정보장에 접속해 얻은 것이라 주장되며 이는 양자역학의 제로 포인트 필드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해석됩니다. 그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구의 극이동과 그에 따른 대재앙입니다. 그는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면서 기후 변화, 대규모 지진,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다시 주목받았으며 실제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위치에 있어 거대한 지진과 해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 역시 일본의 지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지진 활동이 겹칠 경우 일부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미국 서부 지역과 유럽 대륙의 변화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이 대지진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새로운 육지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북부 지역 역시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질학적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러시아의 부상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재난 이후 러시아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부 시베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는 최근 러시아가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인류에게 경고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환생과 카르마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의 삶이 윤회 속에서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미국 대통령의 사망,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스라엘 건국, 챌린저 폭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한 사례들로 인해 더욱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를 6개월 전에 예언했으며 1935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이 연합하여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예언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도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며 1986년 챌린저 폭발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역시 그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만든 결정적인 근거들입니다. 물론 그의 모든 예언이 적중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 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아틀란티스의 무기가 발견될 것이라는 예언도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한 주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점에서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예언은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단순한 신비주의적 주장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심리적 영향력, 그리고 현대 과학과의 접점을 고려해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케이시의 예언이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통제, 욕구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특히 대재앙이나 문명의 붕괴 같은 극단적 예측은 사람들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강한 몰입을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케이시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반이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등 대규모 혼란이 반복되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의 예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위안과 방향성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예언이 실제 사건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경우 사람들은 그 인물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예언의 내용이 아닌 예언자의 이미지 자체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질학자와 기후 전문가들은 케이시의 지구 변화 예언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내용은 현재의 지질학적 데이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언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반 치마나 해수면 상승은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국가 전체가 바다에 잠긴다는 식의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구의 극이동에 대한 예언 역시 지구 물리학적으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케이시가 언급한 아카식 레코드나 환생 개념이 동양 철학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며, 그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윤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언을 사실 여부로만 판단하기보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통찰로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맹신하거나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그가 남긴 메시지를 시대적 배경과 인간 심리, 그리고 과학적 가능성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예언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현대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6년 봄을 앞둔 지금,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변화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극이동, 일본의 침몰, 미국과 유럽의 지질 변화, 러시아의 부상 등 그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년 봄에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이한 사도인의 곧 이루어질 두 가지 예언. 사도인은 중국의 거리에서 칼을 외상으로 판매하며 예언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자들과 달리 그는 예언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물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구매자에게 예언이 담긴 쪽지를 건네고 예언이 실현되면 값을 받으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선 상징적 행위로 해석되며 예언의 진정성과 신비함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사도인의 유래는 중국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예언자 유형 중 하나로, 전통적인 점술가나 도교적 예언자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칼이나 가위를 외상으로 판매하며
구매자에게 예언이 담긴 쪽지를 건네고 예언이 실현되면 값을 받으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상징적 예언 전달 방식으로 해석되며 예언의 시기와 메시지를 암호화된 형태로 남깁니다. 사도인은 특정 종교나 정치적 배경 없이 등장하며 그의 예언은 지역적 불안과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닙니다. 특히 2021년 중국 노양 지역에서 나타난 사도인은 칼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예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매우 암호화되어 있으며 해석이 필요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의 첫 문장은 불초한 무리들이 올림에서 번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품성이 나쁘고 재능이 없는 집단이 중국 복건성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흰 원숭이의 출세와 검은 쥐의 활을 언급하며 이는 경신년과 임자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각각 1980년과 2032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정 인물이 등장하거나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되며 흰 원숭이는 1980년에 태어난 인물 또는 2040년에 세상에 드러날 인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은 쥐는 임자년에 해당하는 2032년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기소우가 긴강에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 인물의 몰락을 상징하며 중국의 예언서인 철판도와도 연결됩니다. 철판도는 역대 왕조의 마지막 운명을 예언한 금서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 속 흰 깃털의 새가 절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떨어지는 장면은 특정 인물의 추락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이기소우는 오랑캐의 땅 또는 평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수도 주변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기와 흰 백자를 상징하는 소우가 결합되어 결국 몰락을 뜻하는 긴강으로 떨어진다는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문장은 오늘 천하에 대해 물으니 그 대답에 송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중국이 송나라처럼 정치적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문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중국 오성진의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사도인이 등장하였으며 그는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확성기를 통해 칼과 가위를 외상으로 판매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3년 후에 돈을 받으러 오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가격으로 제시한 55위안은 중국어로 깨어나십시오 또는 깨달으십시오라는 문구와 발음이 유사하여 3년 후인 2026년에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니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허베이성 청도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도인이 등장하였으며 그는 소박한 옷차림과 수줍은 미소를 지닌 채 칼을 보여주며 3년 후에 돈을 받으러 오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구경꾼이 3년 후에 어떻게 외상자를 찾을 것이냐고 묻자 그는 웃기만 했고 칼이 아주 잘 든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칼이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늘이 칼을 휘둘러 인간 세상의 악을 제거할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인의 예언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명시하지 않지만 상징과 암호를 통해 시기와 흐름을 전달하며 2026년이라는 시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이 직접적으로 재난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채 사람들의 상상과 불안을 자극합니다. 특히 첫 번째 예언에서 언급된 불초한 무리들이 번성하는 방향이 일본 쪽이라는 점은 중국의 분열 이후 일본과 관련된 거대한 집단이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불초한 무리들은 단순한 악질 집단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들의 등장은 특정 인물의 몰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사도인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상징적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의 방식은 전통적인 예언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그 신비함과 암호화된 표현으로 인해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시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도인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깨어남과 준비를 요구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인의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가 남긴 상징과 암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통찰과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그의 예언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넘기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인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남긴 흔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석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사도인의 예언 방식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나 민속적 전통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도인이 칼을 외상으로 판매하며 예언을 전달하는 행위를 일종의 의례적 퍼포먼스로 보며 이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와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구매자에게 예언이 담긴 쪽지를 건네고 예언이 실현되면 값을 받으러 오겠다는 방식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선 시간적 예고와 책임의 전가라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예언의 진정성과 신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대중의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3년 후에 돈을 받으러 오겠다는 문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언의 내용보다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에 집중하게 만들며 그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해석을 유도하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사도인의 예언이 특정 종교, 교리나 경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가 사용하는 상징과 표현이 동양 철학과 도교적 세계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흰 원숭이나 검은 쥐 같은 동물 상징은 오행과 12지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으며 특정 연도나 재앙의 시기를 암시하는 방식은 고대 예언서의 해석 방식과도 닮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도인의 등장과 예언이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며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과 정치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예언이 등장하는 시점과 장소가 사회적 갈등이나 변화의 전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도인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언어학자들은 사도인이 사용하는 문구와 발음의 유사성을 분석하며 55위안이라는 가격이 깨어나십시오라는 문장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언어적 암시를 통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청중의 인지적 연결을 유도하는 상징적 장치로 작용하며 예언의 신비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사도인의 예언이 단순한 예언적 발언을 넘어선 복합적 상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방식과 표현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남긴
2025년 말 한국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말도 안 되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 나라가 통째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만간 빠른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이때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 상공에 붉은 빛이 떠오르고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세계 3대 예언가가 모두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 말 운명의 문 앞에 선다.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과거의 전쟁, 팬데믹, 대통령 당선까지 정확히 예측한 바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예언은 전 세계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충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남긴 2025년 말 한국에 닥칠 엄청난 예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사건을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들이 남긴 기록이며 현재 미스터리 커뮤니티와 예언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프랑스의 예언가 미셸 드라루즈입니다. 그는 2018년 유럽의 난민 사태와 2020년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로 프랑스 내에서는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고 있습니다. 미셸은 2023년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2025년 말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닌 문화적, 사회적 대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내에서도 급격한 세대 갈등과 가치관,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가는 미국의 브랜든 빅스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후에도 미국 내 폭동,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을 정확히 예측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브랜든은 2024년 말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은 2025년 12월 새로운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치가 아닌 정신적 전환이며 그 중심에는 빛을 들고 나타나는 자가 있다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며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정치권 외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가는 인도 출신의 예언가 라비싱입니다. 그는 2019년 인도-중국 국경 분쟁을 예측했으며 2021년에는 동남아시아의 기후 재앙을 정확히 맞춘 바 있습니다. 라비는 2025년 한국에 대해 한반도는 그의 겨울,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른다. 이는 전쟁이 아닌 정신적 각성이다. 하지만 그 불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파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은 매우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 구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신적 각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예언가들은 모두 2025년 말이라는 시기를 지목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한국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들이 같은 시기를 지목했을 때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미셸 드라루즈는 2020년 팬데믹을 예언하면서 2020년 3월 세계는 멈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실제로 그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봉쇄되었으며, 브랜든 빅스는 2022년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을 예언하며 붉은 깃발이 백악관을 흔든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는 당시의 의회 난입 사건과 연결되어 해석되었습니다. 라비싱 역시 2021년 동남아시아의 기후 재앙을 예언하며 물은 사람을 삼키고 땅은 숨을 멈춘다라는 표현을 남겼고, 실제로 그 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 말 한국에 중대한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지목한 점에 대해 국내외 정치학자, 미래학자, 그리고 사회문화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한 예언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징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국가적 전환을 예고하는 예언은 실제로 대중의 정치적 피로감과 체제 변화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가치 충돌, 그리고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나 질서에 대한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중의 감정과 불안을 구체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하며 예언의 내용이 현실과 접점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언이 단순히 직관이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예측적 서사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언가들이 지목한 2025년 말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술적 전환, 국제 정세의 재편,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 등 다양한 요소가 중첩되는 시기로서 실제로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석가들은 특히 정신적 각성이나 질서의 재편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의 재구성, 집단 심리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등장과 관련된 흐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사고가 충돌하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미디어, 종교, 소비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층적 변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서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예언이라는 형식은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예언들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긴장과 변화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예언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적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입니다. 특히 2025년 말이라는 시점은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변화, 기술적 전환, 국제적 긴장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또다시 무섭게 대륙을 흔든다는 예언. 하늘이 다시마를 타고 내려올 때 초원이 깨어난다. 몽골의 전통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단순한 신화적 표현이 아닙니다.
최근 몽골 내에서 퍼지고 있는 한 예언 해석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후손이 다시 등장해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고 제국의 귀환을 이끌 것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가 영적 리더로서 초월적 통치를 펼친다는 내용은 단순한 민속 전설을 넘어 현대 지정학적 흐름과 맞물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몽골의 창세 신화와 샤머니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몽골 정부나 공식 기관이 인정한 바는 없지만 몽골 내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민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몽골의 창세 신화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이는 몽골 민족의 신성한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푸른 늑대는 힘과 자유, 초월적 리더십을 상징하며 이 피를 이은 자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하늘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표현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초원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상징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몽골의 부활과 유라시아 통합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몽골은 자원 개발과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예언과 맞물려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몽골의 리튬과 히토류 자원 개발입니다. 몽골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원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산업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과 히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교적 독립성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유목 제국이 자원과 지형을 활용해 세계를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몽골의 종교적 리더십과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입니다. 16세기 몽골의 알탄 칸은 티베트의 고승, 소남 갸초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티베트 불교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몽골이 단순한 군사 제국을 넘어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역사적 사례로 오늘날에도 몽골의 샤머니즘과 불교가 결합된 독특한 종교 문화는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몽골 출신의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며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라는 상징적 표현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몽골의 외교 전략입니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몽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과거 칭기즈칸이 다양한 부족과 국가를 통합하며 균형을 유지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언 속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몽골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가 이미 등장했거나 곧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전통 샤먼 의식과 천문 관측을 통해 특정 인물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그 인물이 몽골의 부흥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상징적이며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예언의 모호함을 이용해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예언 문화는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담은 상징 체계로 작용해왔습니다. 푸른 늑대의 전설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상징이며 초원의 자유와 힘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칭기즈칸이 이 상징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듯이 오늘날에도 몽골은 이 상징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몽골의 전통 예언에 등장하는 푸른 늑대의 피와 하늘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상징이 단순한 민속 신앙이나 신비주의적 표현을 넘어 몽골 민족의 정체성과 정치적 상상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칭기즈칸의 기원을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으로 보는 창세 신화가 단순한 신화적 서술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통치 권위를 정당화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장치였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현대 몽골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하며 민족주의적 담론이나 국가적 비전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상징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국의 기억과 예언적 상징이 외교 전략이나 국가 정체성 강화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예언 속 초원의 부활이라는 메시지와 맞물려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은 리튬, 희토류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유목 제국이 자원과 지형을 활용해 세계를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동양 철학자들은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혈통 개념을 넘어 영적 리더십과 초월적 통치를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몽골의 샤머니즘과 불교가 혼합된 종교 전통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이며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몽골 역사에서 알탄칸이 티베트의 고승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종교적 권위를 인정했던 사례는 몽골이 단순한 군사 제국을 넘어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몽골 출신의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며 푸른 늑대의 피를 이은 자라는 상징적 표현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문헌학자들은 몽골 예언의 모호함이 시대마다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예언의 본질은 그 해석의 다양성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안과 기대, 민족적 열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특히 하늘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외부의 질서가 내부를 재편하는 상징으로 해석되며 이는 몽골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집단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몽골의 예언 전통을 단순한 신비주의나 민속적 전설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정치, 종교와 문화가 교차하는 복합적 상징 체계로 작용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몽골 사회의 미래 비전과 국제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문화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몽골이라는 국가가 가진 잠재력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